어머님, 제가 이 집 장손도 낳아드렸는데 집도 전세로 해주시고요. 차도 오빠가 결혼 전에 타던 차 그대로 타고 결혼했죠. 그런데 독박 육아까지 시키면 제가 안 억울해요? 너는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한 거니?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줬으면 만족했을 거야?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우리도 땅 파서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그리고 우영이 아빠도 일하면서 많이 거두는 것 같은데 이쯤 해라. 힘든 거 금방 지나가. 1년 1년이 수월해지니까 같이 힘내서 키워야지. 너희가 선택해서 낳은 애잖아. 다들 이렇게 편먹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데요. 어머님도 육아해보셨으면서 어쩜 같은 여자끼리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아들 낳아드렸잖아요, 어머니. 남들 같았으면 시집에서 외제차도 뽑아주고 그런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주원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주 씨는 며느리의 말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아들 며느리에게 못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안 봐줬다고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차라리 집 없이 애를 봐주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로 보아서는 절대 그럴 리는 없었을 것 같았죠. 주 씨가 손자를 낳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식 자기가 낳아놓고는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애 둘을 키워본 입장에서 육아가 힘든 건 이해가 됐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명절에 시집에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따져야 하는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런 주 씨를 며느리는 비난했지만 주 씨도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해줄 거 다 해주고도 이렇게 욕을 먹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욕을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만족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주 씨는 딸 하나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연년생이라 키우면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었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 되어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회사를 차린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뛰어다니던 때였죠. 당시엔 힘들었어도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 키우며 소소한 기쁨도 있었고 가끔 남편이 쉴 때면 같이 동물원도 가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엔 남편이 차린 회사도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습니다. 처음 몇 년만 고생이었고 아이들도 말썽 없이 잘 커서 나중엔 그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딸은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내 회사를 다니다가 재작년부터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쉬라고는 했다는데 일하는 게 좋다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씨는 딸이 손녀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애를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주 씨가 손녀딸을 예뻐하지 않아서는 아니었고 허리가 좋지 않아 못 봐준 것이었습니다. 딸도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었죠. 딸이 알아서 잘 키우니 주 씨도 신경 쓰지 않고 손녀를 마음껏 예뻐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며느리였죠. 주 씨의 딸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아들은 좀 더 공부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죠. 저보다 1살 어리고요. 이름은 김하영이에요. 30대 초반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일찍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모도 참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본격적으로 결혼을 진행할 때에는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돈 내는 땅 노후 준비만 돼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모아둔 돈은 있지만 신혼집을 구하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집은 우리가 해줄게. 너희 모아둔 돈으로 가구 채우면 되지? 어차피 딸이 결혼할 때도 지원을 해줬으니 아들도 비슷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직장 근처로 구하고 싶은데 아들네 직장 근처면 집값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너희 누나보다 더 해줄 순 없으니까. 전세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그래서 주씨 부부는 아들네에게 10억짜리 전셋집을 해주기로 했죠. 아들이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능력이 있으니 조금만 도움을 주면 집을 사는 건 먼 일이 아닐 듯 했습니다. 나중에 넓히는 건 너희들 몫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으면 재산은 누나랑 너희랑 똑같이 가겠지만 그 전까지 다른 도움은 바라면 안 돼. 딸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진 주씨 부부도 자신들을 위해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자식들에게 무작정 퍼주다가 험한 꼴 보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주씨의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씨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애기 생겨도 나는 못 봐줘. 며느리는 벌써부터 주씨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은 표정이었죠.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수찬이도 알겠지만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한 적도 있고 애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혹시라도 나중에 못 봐준다는 얘기 들으면 서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무거운 걸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보는 일은 특히나 허리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아이도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들도 아니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씨의 설명을 들은 며느리도 걱정 말라며 웃었습니다. 애기 생기면 제가 일을 쉬기로 했어요. 벌써 거기까지 상의한 모양이었는지 애가 생기면 며느리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 클 때까지는 제가 직접 보려고요. 정말 괜찮겠니? 그럼 직장은 어떻게 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며느리가 선뜻 일을 쉰다니 놀랐습니다. 응, 가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중에 도움이 써. 수찬이 누나도 그렇게 애 키우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씨는 거기서 말을 더 보태진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전하고 3개월쯤 더 일을 하다가 휴직을 했죠. 손자가 태어나자 주씨도 남편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쩜 딱 맞춰서 손자를 낳았네. 손녀 하나, 손자 하나. 너무 좋다. 딸이 낳은 손녀딸까지 있으니 마음이 무척 풍요로웠습니다. 그러게요. 아들 잘 낳았죠? 주씨 부부가 기뻐하니 며느리도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아들네 집에 자주 갈 수는 없고 대신에 주씨는 딸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을 통해서 며느리가 올리는 손자의 사진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며느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고 말이죠.
사진을 보면 애도 쑥쑥 크고 아들 며느리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 씨가 유모차도 사주었는데 어김없이 며느리가 사진을 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에는 시어머니가 사주신 어디 브랜드의 유모차라며 자랑했죠.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참 행복해 보여서 주 씨도 선물을 주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일 낮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탁? 무슨 부탁? 내일 우영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주 씨는 당황스러워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 테고 어째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애는 못 봐준다고 했잖니. 안고 있질 못하는데 애를 눕혀만 둘 수는 없잖아.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애는 왜? 아,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급한 일이면 수정이한테 물어보든지. 주 씨는 집에 있는 딸이 요즘엔 일이 많지 않아 한가하단 소리를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정 급한 일이면 한번 자신이 부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영이 엄마가 급한 일이 있나 봐. 그래서 애를 우리 집에다가 맡기겠다고. 5시까지만 봐달라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그건 모르겠는데.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걸었겠지? 너 내일 안 바쁘면 하루만 봐줘. 알았어. 내일 데리고 오라고 그래. 일 없는 거야? 조금 있긴 한데 급한 일이라며? 어쩔 수 없지. 저녁에 하면 돼. 그래도 손녀가 집에 오는 시간 전이라 가능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맡기고 갔다는 말과 저녁 늦게 와서 찾아갔다는 소리를 딸에게서 들었죠. 5시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7시에 왔던데. 그랬니? 5시까지만 봐달라고 그래서. 어쩌니? 괜찮아. 한 번인데 뭐. 괜스레 딸에게 부탁했던 주 씨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주 씨는 몇 달 지나서 딸에게서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굳이 엄마한테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올케가 나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영이를 몇 번 맡겼어. 정말?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그동안 아무 말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복직하려고 준비라도 하고 있나 싶어서 계속 봐줬단 말이야. 요즘 나 진짜 바빴거든. 근데 엄마 혹시 올케가 올린 사진 봤어? 아니. 요즘에 못 봤는데. 한번 봐봐. 그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딸의 말을 듣고는 잠시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올렸다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확인을 안 해서 몰랐는데 꽤나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사진은 많지 않고 본인 사진이 훨씬 많이 보였죠. 그런데 대부분 낮 시간 동안 찍힌 사진이었고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적힌 글을 보고는 딸이 화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 맡기고 힐링. 나한테 주는 선물, 명품 가방. 애 맡기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애 맡기고 차 마시고 쇼핑. 혼자지만 한가하고 행복한 시간. 이런 글과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본다면 참 팔자 좋은 삶이다 생각할 만큼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럴 때마다 손자는 딸이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듯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길래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했던 것인데 며느리가 놀러 다니느라 바빴던 것임을 확인하니 황당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었다면 한두 번 바람 쐬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어떻게 시누이에게 계속 맡길 생각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딸이 비록 집에 있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지 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며느리는 일을 쭉 쉬고 있었죠. 주 씨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도 안 봐주고 시집에서도 이렇게 안 도와주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는 거야. 그래서 계속 봐주긴 했는데 나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한두 번이어야 도와주지. 이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길래 수찬이한테 전화해서 말할까 하다가 괜히 분란 만들 것 같아서 못했어. 근데 내가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이렇게 놀러 다니고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열받아서. 나도 일하느라 그렇게 팔자좋게 못하는데 말이야. 그런 줄은 몰랐네. 차라리 주말에 우영이 아빠한테 맡기고 나가야지. 참, 요즘 애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이라고는 하더라. 집에 시터 두고 자기는 나가서 티타임 갖고 쇼핑하고 나 이렇게 잘 살아요 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애 봐주는 사람을 쓰면 되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사람 쓰고 다시 복직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직접 키운다더니 다시 일은 하기 싫은 거겠지. 모르겠다. 엄마가 올케한테 말해봐. 나는 더 이상 못 봐줘. 알았어. 주 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만 탓할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안사돈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 말이죠. 주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넌지시 딸의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가 뚱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황당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봐준다는 말을 어디로 들은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말이죠. 또다시 그건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사람을 써. 우영이 아빠가 제가 집에 있으니까 사람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주 씨에게 고자질하듯이 말하는데 주 씨의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안 하게? 맞벌이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애를 보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선호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애 교육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힘드니까 도우미도 같이 쓰고 싶다는 건데 우영이 아빠가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를 자신에게 하소연을 하니 말이죠. 집에 있는 며느리가 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주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종종 통화하다 보면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았고 새벽에 출근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성격이 하나도 안 도와주지는 않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 씨는 이번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째서 이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 주말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집안일 좀 도와주느냐고. 그냥 궁금해서. 우영이 엄마 혼자 애랑 종일 씨름하기 힘들 거 아니야? 넌지시 던진 물음에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 주 씨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출근할 때 빼고는 제가 거의 해요. 평일에 퇴근해서도 하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 같은 거. 그래?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 너희 누나도 도움 있으면서 애 키웠잖아. 그래서 너희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누나는 계속 일을 했잖아요. 우영이 엄마는 집에 있고요. 그리고 집도 사야 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단호한 아들의 말에 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씨도 자신의 아들이 하는 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집은 천천히 살 거라던 아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궁금하긴 했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땐 기가 막혔지만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우연히 며느리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았는데 8시 남편 오면 육아 퇴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듯이 8시면 며느리도 육아에서 퇴근하겠다는 말인지.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서 종일 일하고 들어가는 주 씨의 아들은 그 시간부터 설거지하고 애보고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가 주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 부탁 한 번 잘못했다가 본의 아니게 관여하게 되었지만 아들 부부의 일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 손자가 어렸을 때 일이니 아들도 며느리도 고생을 감수해야 했죠. 그렇게 주 씨는 아들 며느리 육아에서 신경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아들에게서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훨씬 편해졌겠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할 일이 많다며 복직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는 길에 주 씨의 집에 들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반찬 좀 해달라며 말이죠. 생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부탁한 것이니 집에 있는 재료로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챙겨두자. 저녁에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요? 빈말로도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안색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네. 네. 좀 그러네요. 애도 밤에 자꾸 울어서. 돌이 지났는데 아직도 밤에 운다는 손자. 아들도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나 싶었습니다. 근데 반찬은 갑자기 왜? 아, 우영이 엄마가 반찬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 그래도 어린이집 다닌다니까 낮에는 우영이 엄마도 편하겠다. 네, 그렇겠죠. 우영이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잠 못 자고 힘들어도 1, 2년만 더 고생해. 좀 더 크면 훨씬 괜찮아지니까.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명절에 아들네가 왔을 때는 아들에게 차마 조금만 더 고생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시네는 차례는 지내지 않았고 밥만 간단히 차려 먹거나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명절 전날 온 아들네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주씨가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손자 우영이는 내내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준비가 될 때까지 방에서 쉬고 있었죠.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지라 음식을 차리면서도 신경은 쓰였지만 며느리도 이런 때라도 좀 쉬어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이라고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도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이가 보채면 남편이 놀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들 일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들리는 소리에 설핏 들었던 잠에서 깼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잠든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잠투정이 심하다더니 아직도 밤에 이렇게 우는 듯 했습니다. 주 씨가 문 앞까지 다가가자 시끄러운 소리가 애 울음소리만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아빠 다 계시니까. 왜? 들으시면 안 돼. 나도 할 말 많아. 무슨 할 말.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뭐? 오빠가 무슨 희생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 어디까지 해야 되냐니?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고생? 우영이 돌보는 거? 너는 우영이 엄마 아니야? 오빠도 애 아빠잖아. 왜 나만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데? 아니, 네가 직장 그만두고 애 보고 집안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애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힘들고 억울한데.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오빠는 퇴근이라도 하지. 나는 퇴근이 없잖아. 숨 막힌다고. 그래서 너도 육아 퇴근한다고 나한테 우영이 맡기고 쉬잖아. 아니야? 나야말로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주말에도 내가 안 도와. 한시도 마음 편히 못 쉬어. 거봐. 도와준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야. 애 키우고 집안이라는 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일 아니야? 그럼 내일도 같이 해줄래? 지금 돈 번다고 집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아니,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아빠 깨시겠어. 깨시라 그래.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무 서운해. 점점 더 커지는 목소리에 주 씨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달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아, 시끄러워서 깨셨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우영이가 깨서요. 재우고 다시 잘 거예요. 어서 주무세요. 어색한 웃음을 짓는 아들을 보고 주 씨가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그런 아들 뒤에서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 어머님한테도 너무 서운해요. 안에서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도대체 자신한테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주 씨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말렸지만 주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죠. 저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커리어도 포기하고 애만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은 절대 애도 못 봐준다고 못 박아버리시고요. 그건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애 낳으면 다들 시집에서 봐주던가 도우미 써줘요. 결국 그 돈을 주 씨가 내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내주시든 안 내주시든 무슨 상관이야. 복직하면 도우미는 쓰겠다고 했잖아. 근데 싫다며. 커리어는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그런 거야? 아니, 그래서. 나도 돕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도와준다고 끝이 아니라 애는 공동 책임으로 낳은 건데 왜 나만 애를 봐야 해?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잖아. 언제 당신만 애를 봐. 퇴근해서 나도 밤새 보잖아. 낮에 같이 있어 봤어? 어린이집 끝나고 그 정도 같이 못 있어? 좀 더 크면 힘든 거 다 지나가는데 왜 그래? 아들이 지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주 씨의 마음도 무척 좋지 않았죠.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그냥 내가 부탁한 대로 시터 한 명만 썼으면 되는 거잖아. 너는 집에 있고 그래. 결국 나 편한 일에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 전셋집에서 시작한다고 울고 불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자리 좀 더 잡으면 열심히 벌어서 금방 집 사겠다고 한 거고. 근데 맞벌이 하자는 거 네가 싫다고 집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도우미까지 써달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의 말에 주 씨가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에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애를 안 봐줘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주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어머님, 제가 이 집 장손도 낳아드렸는데 집도 전세로 해주시고요. 차도 오빠가 결혼 전에 타던 차 그대로 타고 결혼했죠. 그런데 독박 육아까지 시키는데 제가 안 억울해요? 주 씨야말로 억울했습니다. 전세라도 10억짜리였는데 결혼에 10억 보태면서 차도 새로 사줬어야 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줄 때는 고맙다며 받더니 이제 와서 부족하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한 거니?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줬으면 만족했을 거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우리도 땅 파서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주 씨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영이 아빠도 일하면서 많이 거두는 것 같은데 이쯤 해라. 힘든 거 금방 지나가. 1년 1년이 수월해지니까 같이 힘내서 키워야지. 너희가 선택해서 낳은 애잖아. 그런데도 며느리는 분한 듯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편먹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데요. 어머님도 육아해보셨으면서 어쩜 같은 여자끼리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아들 낳아드렸어요, 어머니. 남들 같았으면 외제차도 뽑아주고 그런다고요. 듣자 하니까 자신이 바른 말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애를 낳아줬다고 자꾸 그러는데 네가 내 자식 낳아줬니? 너희 자식 낳았지? 그렇게 따지면 집은 네가 나한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남편 내가 낳아줬으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이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도 낳을만 하니까 낳았을 거 아니야? 독박 육아라는 게 어디 있어? 다 각자 형편대로 분업해서 사는 거지. 일하는 사람을 독박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누가 애 키우라고 떠밀지도 않고 일하라고 떠밀지도 않어. 다 스스로 결정한 일을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거야? 우영이가 남의 자식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주말에 애 아빠 출근하면 애는 저 혼자 봐요. 아니, 그러면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 심정도 조금 헤아려 줄 수는 없는 거니? 퇴근하고 같이 키우고 다들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역시 팔은 안으로 굽네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육아휴직 쓸 테니까 당신이 일해. 뭐? 그렇게 힘들다며. 그러면 바꿔서 하자. 내가 당신이 하던 일 할 테니까. 당신이 이제 돈 벌어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해? 아니, 좋은 생각 같다. 남녀 평등한 세상이라며. 그러면 그 집 전세 보증금 절반은 내놔라. 5억이지? 남녀가 평등한데 남자가 집값을 대는 게 어디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듣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힘들면 서로 푸념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전셋집이 어쩌고 차가 어쩌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야겠니? 도와주고도 그런 소리 들을 거면 차라리 안 주고 들으련다. 어머님, 그냥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아이는 남이 키워주면 애엄마는 놀러만 다니면 되는 거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명절에 와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든 거 이제 하지 말어라. 그래. 당신 힘들면 바꿔. 그것도 싫으면 싫으면 뭐? 당신 원하는 대로 애 없는 삶으로 돌아가란 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일하면서 애 키우고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그 소리엔 주 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누나한테 애 맡기고 놀러 다니는 것도 나중에 알고도 말 안 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생각해서 누나한테만 사과하고 덮었어. 백화점 다니면서 카드 긁고 그러는 것도 스트레스 풀라고 아무 말 안 했어. 나도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전셋집 해왔다고 핀잔 줘도 돈 벌어서 집 살 생각부터 했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애 보고 집안일하고 매일 힘들어도 참았고. 근데 당신은 점점 도를 지나친다. 그러자 며느리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보지 마.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 아들은 짐을 챙기더니 잠든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우선은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오빠. 이제는 안절부절하는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도 다급하게 짐을 챙겼지만 아들은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주 씨는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말이죠. 너 괜찮겠어? 우영이도 아직 어린데 아직 어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려고?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 전에 몇 시간씩 도움이 쓰려고요. 우영이 엄마는 애 안 키우겠대? 혼자 못 키우겠다고 그런 건데 어떻게 우영이 키우겠어요? 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알아서 잘 결정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렇지만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린 손자를 두고 아들 부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떠올리면 어쩌면 일찍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나은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남편도 딸도 무척 놀랐지만 누구 하나 마음을 돌려보라고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고 괴로울 사람이 본인일 테니 말이죠.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이혼을 했습니다. 주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주 씨도 딸도 가끔 들여다보곤 했지만 어찌저찌 해도 키우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죠. 매년 좋아진다면서요. 힘들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든 키워야죠. 아들은 가끔 누나의 도움도 받았고 아이가 좀 커서 안아줄 필요가 없게 되자 주 씨의 도움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엔 미소를 되찾게 된 아들을 보고 주 씨도 그제서야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시간이 흘러 아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된다면 비슷한 처지에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딸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필 시조카 결혼식이라서. 네. 사돈 처녀들도 다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심심해서 장례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결혼식은 몇 달 전부터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장례는 갑작스러운 건데 그걸 위해서 그럼 일정도 취소해야 한단 소리세요. 글쎄요. 하루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사돈지간이잖아요. 제가 가지는 않았어도 딸 통해서 충분히 제 마음 전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안 오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연락은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그때는 너무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서 오시고 안 오시고 신경을 못 썼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섭섭하네요. 참, 살 만큼 살고 돌아가신 양반 장례. 유난이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홍 씨에게 사돈은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5년 전 바깥 사돈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온 가족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 뒤에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었죠. 생판남도 이렇게 매정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 달이 걸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막말만 늘여놓는 사돈과는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하지 않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사돈네도 그렇고 홍씨 부부도 아들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서 지난 10년간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쳤습니다. 어려운 사이이기에 아주 친밀해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의 장인 장모라고 생각하니 남들보다 특별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등에는 아들 며느리 통해서 꼭 선물을 보내곤 했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사돈이 살아계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깥사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뭐? 요즘 좀 괜찮아지셨다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임종 2달 전쯤 갑작스레 간암 선고를 받았던 바깥사돈은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홍 씨 부부도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죠. 아들에게서 최근에 안색이 좋아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낮에 눈을 감으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어. 조문 갈 수 있을 때 연락 줘. 바로 갈게. 아버지는요? 일 때문에 어디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해 볼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남편과 통화했는데 남편도 홍 씨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황망한 한숨을 쉰 남편은 곧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쩌냐는 홍 씨의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미룰 수 있을 것 같아. 끝나고 금방 갈게. 그리고 곧 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올라갈게. 뭐 타고 올 거야? 일단 버스나 기차 알아볼게. 내일 회사 괜찮겠어? 첫 차 타고 다시 내려오면 돼.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홍 씨와 남편, 딸까지 가족 전체가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집에 도착한 남편과 함께 급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50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조문객이 거의 없었지만 다들 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돈네는 딸만 셋이었고 며느리가 첫째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 씨의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홍 씨의 아들뿐인 듯 했습니다. 안사돈은 멍해 보였고 세 딸들은 전부 우느라 바빴죠. 인사 후에 홍 씨 부부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 어린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안사돈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홍 씨 부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서 있었죠. 어차피 주연이도 와야 되니까 자리 좀 오래 지키다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가자 조문객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들이 특히 바빠 보였는데 홍 씨는 딸이 올 때까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늦은 시각 딸이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 걸리는 거리라 오는 길이 힘들었을 텐데 딸도 따로 조의금을 내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았죠. 밥 안 먹었지? 딸이 도착하기 10분쯤 전에 며느리와 사돈 처녀들, 안사돈도 식사를 했는데 아들만 여전히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중의 사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으니 딸이 밥 먹은 후에 아들 좀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이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가 되어가는 시각. 조문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해졌을 때쯤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하나, 너 밥은 먹었어? 아, 아니요. 점심 먹고 못 먹었어요. 다들 정신이 없겠지만 아들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어야 할 텐데, 뭐라도 먹어. 그러자 아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깐 밥 먹을 시간은 될 것 같으니까 구석에서 국물이라도 좀 마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배가 고팠는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한술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내내 정신 없어 보이던 안사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임서방, 손님 오는데 뭐 하는 거야? 그새 누가 들어왔는지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상주를 찾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에 밥을 넣은 채로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 상주가 그 말이 아들도 상처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내 홍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저들은 밥을 먹는 걸 보았는데 말이죠.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들의 마음이 아팠지만 안사돈 심정은 오죽하겠나 싶어서 조용히 몸을 뒤로 물렸죠. 홍 씨도 남편을 잃었다면 주변은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탓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아니까 군말 없이 다시 일어난 것이겠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홍 씨와 눈을 마주치고는 말없이 고개를 작게 저었습니다. 조금 더 자리를 지키다가 딸과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사돈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당신 가면 그래. 며칠 있다가 당신이 연락도 드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 알았어. 주연이 너는 집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나가. 응, 알았어. 홍 씨는 며칠 뒤에 안사돈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딸들이 어련히 알아서 챙기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 한참이 지나도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나 보다 싶었는데 1달,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왔다 간 조문객들한테 인사 메시지라도 하나씩 보내지 않나 싶었죠. 가서 내내 자리를 지켰는데도 아는 척 한번 제대로 안 한 안사돈. 하지만 남편은 뭘 그런 걸 서운해하냐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깥사돈 떠난 슬픔이 아직 얼마나 크겠냐며 말이죠. 듣고 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괜히 속 좁게 군 것 같아서 부끄럽기까지 했죠. 그리고 한참 동안 홍 씨는 안사돈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건너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홍 씨의 집에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 하고 싶다며 며느리 없이 혼자 찾아왔던 아들. 결혼 전에는 종종 있던 일이라 홍 씨 부부는 반갑게 아들을 맞았죠. 그런데 1잔, 2잔 술이 들어가고 이제 그만 마시고 얼른 집에 가야지.
정우 엄마 기다리겠어? 술자리를 정리하려는데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아들이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게 싫으셨대요. 누가? 장모님이요. 아니 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어지는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오니까 남편 자랑하나 싶어서 꼴 보기가 싫으셨다고. 그래서 연락도 따로 안 드렸다고. 홍 씨도 남편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꽤나 괴로워 보였죠.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화가 나고 그런 말을 전하는 정우 엄마도 원망스럽고 사실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쏘갯말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홍씨 부부가 꼴보기 싫다는 사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지간에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홍씨 부부가 달갑지 않았다는 말에 속이 쓰렸습니다. 남편 데리고 간 홍씨가 눈꼴 시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슬픈 와중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대리를 불러서 돌아갔고 남편도 홍씨도 한참을 허탈한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냥 잊자. 앞으로 안 사돈 볼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1년도 안 되어서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홍 씨가 아들네 집에 가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나타난 사돈.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지 어색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도 함께 저녁 먹기로 하고 왔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돈이 왔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의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아, 네 아버지가 데리러 오신대. 무슨 껌딱지도 아니고 별로 멀지도 않은데 데리러까지 오신대요. 아,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는 김에 오는 거예요. 그러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 좀 보기 그래서 뭐가요? 좀 남사스럽지 않나요? 네? 아유,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얼굴까지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와주어서 고맙다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홍 씨를 깎아내리려고 해서 밥 먹는 내내 체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보기 좋은데요.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정우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홍 씨가 중간에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홍 씨는 밥만 먹고 서둘러서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자꾸만 남편을 걸고 넘어지는 사돈과는 유쾌하게 대화도 나누지 못할 것 같았죠. 안사돈한테는 선물 보냈어? 그리고 명절이었는데 홍 씨는 사실 더 이상 선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내긴 보냈어. 그런데 꼭 이렇게 보내야 하나 싶네. 명절에 홍 씨 부부에게 오던 선물도 바깥사돈이 챙기던 것이었는지 바깥사돈이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매년 몇 번씩 안사돈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챙기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선물 받고도 잘 받았다는 소리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쪽에서 안 준다고. 우리도 늘 주던 걸 안 주긴 그렇잖아. 이 사람아. 남편은 보살이었고 홍 씨는 평범한 인간인 듯 했습니다. 안사돈도 홍 씨 부부가 꼴보기 싫은 모양인데
이쪽에서만 퍼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혼자 계신데 우리가 좀 더 챙긴다고 생각하자. 홍 씨도 남편의 말에 따라서 김장할 때도 사돈목도 챙겨서 보내기도 했고 적적할까봐 아들에게도 좀 더 자주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평생 함께 산 배우자를 잃은 그 기분을 헤아려야 된다고 애써 생각했죠. 그런데 홍 씨가 애써 헤아릴 필요도 없이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와 있어. 왜 전화했냐는 홍 씨의 물음에 아들이 그냥 전화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남편과도 통화를 했다는 아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냥 전화를 해? 오늘이나 내일 너 시간 되면 한번 볼까? 아, 내일 정우 엄마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에요. 맞다. 들은 것 같기도 하네. 다음 주쯤 시간 되면 정우 엄마랑 한번 갈게요. 그리고는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끊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주환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네. 나랑도 통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던데. 정말? 무슨 일 있나? 당신은 어디야? 나이가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일은 하지 못하고 지난달 운영하던 작은 회사를 정리한 남편. 나 집이지. 그래? 그럼 나 일찍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야. 나 속이 안 좋아서 저녁 건너뛰려고 해. 당신은 친구랑 먹고 들어와. 그래? 알겠어, 그럼. 그러고서는 전화를 끊고 저녁을 먹고 8시쯤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홀로 쓰러져 있던 남편. 여보, 쓰러진 지 얼마나 됐는지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갔으면 네 아버지 그렇게 안 가실 수도 있었어. 저녁은 왜 먹어가지고.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아들이 넋이 나가 있는 홍 씨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빈소가 마련되기까지 홍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전혀 없이 시간을 이동해서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여기에 있다가 눈을 2번 깜빡이면 또 다른 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통화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어쩐지 오늘따라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중얼거리는데 그 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다소 늦은 시간이라 조문객은 시가 쪽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시동생도 와서 한바탕 울었고 뒤늦게 올라온 딸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홍 씨는 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끊긴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얼른 재워야지. 괜찮아요. 괜찮기는. 정우 엄마라도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내일 다시 와. 저희가 알아서 재울게요. 근데 내일 사촌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와중에 그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못 가죠. 그런 건 걱정 말고 눈 좀 붙이세요. 홍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데 정신은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까지도 사돈네 식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요. 며느리도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동생은 친척분들이 올라오셔서 못 오셨고요. 막내는 공부하느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들었던 막내 사돈 처녀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오신대? 옆에서 아들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당연히 같이 올 것으로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일은?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아들이 상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겠지만 홍 씨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은 100번 알겠지만 결혼식은 몇 시간뿐이고 장례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못 온다는 것은 무엇을 핑계로 하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잠깐도 못 오신대? 처제는 시험도 한참 남았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와도 적어도 안사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도 한숨도 못 잤고 남편의 영정사진만 봐도 울컥하는 와중에 사돈까지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이 홍 씨에게 조용히 하는 말에 기분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아까 어쩌다 보니까 방명록 봤는데 사돈 어른 조의금 10만 원 하셨더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같이 봤는데 오빠가 불쌍하더라. 어쩜 아무도 오지도 않고 새언니가 전해준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렇게 못 내지. 홍 씨는 울먹거리는 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심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든 안 오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들은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는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한층 위의 화장실 제일 구석칸에 들어가서 변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서 기운도 없었죠. 그런데 문소리가 들리더니 고요한 와중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애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해야지. 그러면 내내 거기에 있니?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선 휴대폰을 타고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장례 끝나고 가야지, 학교는. 그럼 잠도 거기서 잤어? 당연하지. 어머님이 집에서 자고 오라고 하셨는데 좀 그렇잖아. 그렇기는 뭐 그래? 아니, 하루 참석했으면 됐지. 어린애들까지 거기에 잡아둘 거 뭐 있냐? 너도 집에서 해나 보지. 뭐하러 고생하고 있어? 말이 돼?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정우 아빠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내내 있었는데. 그거는 임서방이 상주 노릇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가. 그땐 애들도 계속 같이 있었잖아. 그땐 애들이 학교 다닐 때가 아니었잖아. 참나, 그리고 말이야. 요즘엔 스몰 장례식 그런 것도 한다더라. 가족끼리만 모여서 작게. 전염병 이런 것도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 엄마. 나 피곤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 엄마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서 나 정말 고개도 못 들겠거든. 안 올 거면 잔소리 하지 마. 나도 그렇고 지금 다 힘들어.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실 것 같아. 참나? 내가 거길 왜 가니? 그리고 그 정도면 살 만큼 살다가 간 건데 유난스럽게 쓰러지긴 뭘 쓰러지니? 남편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뭐? 며느리는 뭐라 대꾸하면서 화장실을 나갔고 홍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뒷말은 듣지 못했지만 왠지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사돈이라고 선물 보내고 상심이 클까봐 연락하고 챙기고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심정이 사돈 때문에 더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라면 스몰 장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사돈의 장례에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던 자신들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홍 씨는 장례가 끝나고도 한참 사돈을 떠올렸습니다. 살 만큼 살다 갔는데 유난이라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조문 왔던 손님들한테 문자 보냈어? 아, 해야지. 딸의 전화에 홍 씨는 방명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안사돈이었습니다. 홍 씨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전화로 하거나 따로 메시지를 보냈고 일반적인 손님에겐 단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홍 씨는 고민하다가 안사돈에게도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살 같던 남편이라면 무조건 연락했겠지 하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바깥 사돈의 장례가 끝나고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는데 어쩜 안사돈은 홍 씨의 메시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듯 했습니다. 홍 씨도 이제는 정말 사돈과는 상종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연락 한 통 못 받은 이야기. 어떤 말도 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운명인지 뭔지.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사돈을 아들네 갔다가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를 치고 막 들어온 사돈. 반가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표정이 좋지 않았죠. 홍 씨는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이 홍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화로 한 얘기 생각해봤니?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찾아왔지. 대답했잖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쩐지 홍 씨의 눈치를 보며 이루어지는 대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듣고 있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홍 씨에게 사돈이 설명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요즘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곧 막내까지 독립한다고 그래서요. 애들이랑 합가하는 문제 때문에 의논 중이었거든요. 합가라는 단어에 홍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쩐지 그런 홍 씨를 의식하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돈. 그래도 큰딸내 집에 의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기가 막힌 소리에 홍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모른 척 일어났을 텐데 사돈은 눈치도 없이 장례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때 바깥 사돈 장례 끝나고 사돈이 문자 보낸 거죠? 아, 네. 그거를 근데 남들한테 보내는 대로 똑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인데 조의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전화나 문자라도 따로 해야지. 웅얼거리는 말에 홍 씨는 눈앞이 빨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장도 안 주신 거예요? 홍 씨도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 사돈 돌아가셨을 때도 저한테 전화 안 주셨잖아요. 저도 조의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괜찮으신지 연락도 드렸는데 그때도 답장 없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저한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아들이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돈은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랬죠. 네. 저도 똑같은 일 겪어보니까 경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드리는 건 직접 오신 분 위주로 먼저 하다 보니까요. 아, 그게 우리 딸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시조카 결혼식이라서. 네. 사돈 처녀들도 다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심심해서 장례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결혼식은 몇 달 전부터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장례는 갑작스러운 건데 그걸 위해서 그럼 일정도 취소해야 한단 소리세요. 글쎄요. 하루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 하더니 대꾸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았어도 딸 통해서 충분히 제 마음 전했어요. 끝까지 저는 잘했다는 사돈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분히요. 저희도 조의금 50만 원 드렸고요. 멀리서 일하는 저희 딸도 바로 올라와서 조의금 10만 원 냈고요.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첫 차 타고 다시 내려가서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돈네는 그렇게 아무도 안 오시고 10만 원 보내시더니 연락도 없으셨죠.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네, 알아요. 근데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성의의 문제지. 최소한 연락은 할 수 있겠죠? 장례 치를 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오시고 안 오시고 신경을 안 썼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섭섭하네요. 그러자 사돈은 할 말이 없는지 분한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참, 지난 일 가지고 유난이네요. 그 소리에 홍 씨도 지난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고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의 눈썹도 치켜 올라갔습니다. 유난이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주환이 아빠가 살 만큼 살다가 갔는데 유난이라고요. 손주들은 장례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며느리도 3일 내내 있을 필요 없고 장례는 스몰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쌤통이라고 그러셨나요? 홍 씨의 말에 대화를 듣고 있는지 몰랐던 며느리도 놀랐고 아들의 눈은 더 이상 커질 수도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아니, 막말로 70 넘게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거죠 뭐. 우리 남편은 한참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러면 저희가 슬퍼하는 건 유난스러운 거예요? 70까지 살았으면 그러면 충분히 산 거예요? 사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년 뒤엔 죽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아니, 왜 이러세요? 도대체 뭘 이렇게 사람 말을 고깝게 들으세요? 정말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홍 씨와 사돈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장모님이랑 처제들 안 왔을 때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사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장모님 얼굴을 뵙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합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마주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임서방.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혼자 되셨는데
어머니도 저희가 모시고 살까요? 뭐야? 아니, 이 집 반은 내가 해준 거 아니야? 반은 아니고요. 8천 보태주셨죠. 그게 아까우시면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장모님 찾아뵙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 그거 돌려달랬어? 그냥 같이 살자는 의미지. 장모님도 이미 살 만큼 사셨는데 합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들의 말에 사돈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야, 민영아! 너는 임서방 하는 소리 듣고만 있어! 자신의 딸에게 화를 내는 사돈. 정우 엄마, 혹시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각자 부모님 모시고 살자.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민영아, 그만해, 엄마. 며느리의 말에 사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그렇게 쫓겨난 사돈. 홍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쩐지 10년은 늙은 기분으로 휘청거리면서 일어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 많은 게 달라지죠. 아들은 홍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했죠. 홍 씨는 쫓겨나는 사돈을 떠올리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고소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질 못했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마음만 추스리세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돈을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이 지나도 사돈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홍 씨도 그런 아들의 결정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홍 씨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딸과 의논해서 딸이 직장에 다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도 차라리 잘 됐다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저런 고뇌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죄스러운 감정이 있는지 홍 씨에게 잘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다시 사돈네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 내년부터는 김장도 따로 하기로 했어. 사정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왜 자꾸 김치 때문에 그러세요? 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너는 매년 그렇게 김치 가져가 놓고는 한 번 도와준 적이나 있어? 엄마도 어차피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시기 전에도 김장은 항상 했던 거잖아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김치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너희 먹으라고 내 돈 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너는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놈의 김장. 그래. 그놈의 김장. 이제는 하지 말자. 그냥 그깟 김치 사 먹고 말자. 뭐하러 고생해서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너나 너희 장모한테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서경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이야 김장 안 하는 집이 더 드물었지만 요즘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건 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이나 제사나 명절이나 똑같이 괴롭고
귀찮고 싫은 일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제사나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김장은 고생스럽더라도 매년 꼭 했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담가도 부족할 정도로 몇 끼마다 김치 요리가 몇 종류씩 올라올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며느리조차 서씨가 담근 김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도 김장이 싫은 것이야 100번 이해했습니다. 서씨는 자발적으로 매해 하고는 있지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 며느리 모두 얻어먹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챙겨가면서 곧 죽어도 힘든 일을 돕지는 않는 아들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이제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씨의 아들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는 건 오빠한테 듣긴 했는데 정말 다 맛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네. 근데 이 배추김치는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벌써 2접시째 먹고 있는 김치를 칭찬했던 며느리. 맛있지?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야. 아들도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오, 젓갈 맛이 많이 나네요. 요즘 젊은이들 젓갈 맛 나는 김치 싫어하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맛있는데요. 주희가 맛을 잘 아네. 저 김치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김장 할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 먹는데 절대 이런 맛이 안 나요. 다 중국산 김치 같고. 아이고, 그래? 그럼 이따가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 정말요? 결혼하면 김장하는 것 좀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하는 소리에 서씨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와 함께 김장하는 상상을 하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 해였습니다. 주희야, 보름 뒤에 김장할 건데 올 수 있니?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저요? 그래, 정석이가 주희 너한테 물어보라던데? 저희끼리 하는 건가요? 아니, 매년 같이 하는 동네 친구 둘 있어. 아, 네. 일단 제가 스케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보통은 지인들과 셋이서 하고 3등분해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부터 아들 며느리가 김치를 더 가져간다고 하면 김장을 좀 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척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애기가 생겼다고? 네, 어쩌죠. 그래서 김장하러는 못 갈 것 같아요. 초기라서 몸 조심하라고 그래서요. 아이고, 무슨 김장이야. 내가 한 통 더 담아서 가져다 줄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지. 네, 사실 그래서 일도 다음 달까지만 가고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지인들과 함께 김장한 뒤에 서씨는 자신의 못 중에서 한 통을 빼서 아들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김치 한 통만 더 주세요. 그런데 김치를 챙겨간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또 한 통을 더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많은 걸 벌써 다 먹었어? 아, 맛있어서 맨날 먹다 보니까요. 주희도 워낙 잘 먹잖아요. 기분 좋은 한편 냉장고 안 사정이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아들네를 많이 챙겨줬는데 또 한 통 더 주면 내년 김장까지 김치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없으세요?
없기는 많이 했는데. 아니야. 퇴근할 때 들러. 한 통 더 줄게.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한 통을 더 가져가는 바람에 서씨 본인은 결국 주변의 김치를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같이 김장했던 친구들에게도 얻어오고 시골 친정 식구에게서도 받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좀 더 넉넉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몫을 넉넉하게 빼두기 위해서는 일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다음 해에도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아기가 있어서 오지 못했죠. 정석이 너 혼자라도 와야지. 그러면 이번에 김장 좀 많이 하자고 부탁해놨어. 김장 양을 늘리기 위해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배추도 더 많이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 어쩌죠. 저도 바빠서 못 가는데. 주말인데 뭐가 바빠? 저번에는 괜찮다며. 주말이라고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취소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무작정 참석하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재료비의 절반 이상을 서씨가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씨의 레시피로 서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김장이라 다들 별말 없이 같이 도와주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 몫까지 좀 더 넉넉히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어도 또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아들 며느리는 한 번도 김장 때 오지 않았죠. 이런 해 저런 해 해도 눈치가 있다면 아들네가 김장에 오고 싶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조금 얄밉기는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것과 김치를 담그는 노동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씨도 싫다는 젊은이들을 굳이 불러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하고 부족하면 자신이 덜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많이 안 드세요? 평일 낮에 아이를 좀 맡아달라며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애를 놓고선 가지 않고 괜히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먹지 왜 안 먹어? 아, 여기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안 드시면 한 통만 주세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김장 양을 늘렸는데도 종종 이렇게 찾아와 서씨의 김치를 가져가곤 했습니다. 원래 하던 양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배추를 절이는 것도 양념을 하는 것도 또 버무리는 것도 좀 더 힘들었습니다. 뒷정리까지 마치려면 이틀은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해야 하나 생각하니 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재료값이야 서씨가 더 낼 수도 있지만 돈을 더 낸다고 다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참석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1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너희는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어? 부족하세요? 내년에는 좀 더 해야겠다. 이것저것 요리하다 보니까 금방이네요. 어차피 하는 거 저희 먹으량만 조금 늘리는 건 티도 안 나지 않을까요? 김장 좀 더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며느리. 몇 포기 더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많이 가져다가 먹을 거면 와서 조금 거드는 신용이라도 해.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해. 근데 어머니가 재료비 더 많이 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돈도 더 내는데 왜 눈치를 보느냐는 며느리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돈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김장할 땐 저희가 조금 보탤게요. 그러더니 기어이 서씨의 냉장고에서 김치를 한 통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김장할 때가 됐을 때 아들이 미리 전화로 말했습니다. 돈 붙여드릴 테니까
이번엔 김치 좀 넉넉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제 안 오는 건 기정사실이 된 듯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거길래 그래? 글쎄요. 아무리 적어도 4~5통은 있어야 될 것 같다던데요. 4~5통이면 배추가 엄청 들어가. 알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서 씨도 처음부터 많이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자꾸만 서 씨의 김치를 가져가니 처음부터 돈을 받고 재료값이라도 많이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보낸 돈은 달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정서가, 너 10만 원 보냈더라. 네. 받으셨어요? 그걸로 고춧가루 같은 거 사는데 보태세요. 너 고춧가루가 얼만 줄이나 아니? 배추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5통 달라며? 고춧가루가 고춧가루지 금가루도 아니고. 그렇게 비싸요? 재료는 그냥 적당한 거 쓰세요. 김치 담그는데 그것보다 돈 더 쓸 거면 차라리 돈 주고 사 먹죠. 100만 원을 줘도 해주고 싶지 않게끔 말하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차라리 너희가 와서 좀 도와. 재료값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버무리는 것 정도는 와서 할 수 있잖아. 이제 손주도 어느 정도 컸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김장 때만 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왜 그렇게 바빠지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같이 김장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일을 다녀서 일부러 주말에만 하는데도 아들조차 한 번도 안 왔으면 말 다 했죠. 김장에 오라고요. 그래.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장에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안 받아 가겠다는 젊은이들은 많다고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올해는 우리 아들네도 온다네. 며느리랑. 그래서 5통 가져간대. 당연히 재료비는 아들네 몫까지 내가 내지. 그래서 같이 김장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알렸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5명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아들도 오면 무거운 거 들어줘서 좋겠네. 김장이라는 게 의외로 힘쓰는 일들이 많은데 60대 3명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셋이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 다 일손이 늘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했던 서 씨가 바보였죠. 오늘 내일 와서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배추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같이 배추를 절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는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서 씨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너희 왜 안 와? 아,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온다니. 서 씨가 다른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요.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지금 애엄마랑 다 같이 나와 있어요. 뭐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저도 방금 생각이 나서 지금 막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거의 도착한 줄 알았네. 멀리 간 거야? 네, 1박 2일로 놀러 왔어요. 죄송해요. 김장인 것도 있고 놀러를 그것도 하룻밤 자고 오기까지 한다는 아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일은 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내일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올 수는 있는 거야? 점심때쯤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지? 우리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점심때 올 수 있을 것 같다던데. 무슨 급한 일이길래? 약속 시간도 넘겼는데.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나머지 두 사람이 어쩐지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서 씨는 괜히 자신이 얌체짓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들 목까지 더 할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김치 솜씨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멤버에서 빼버렸어. 알지? 농담 섞인 친구의 말에 따라 웃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참석할 거라며 배추를 무척 많이 주문해놨기 때문에 일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다음날 점심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열이 난다며 병원에 들렸다 온다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가까워졌을 때 서 씨가 말했습니다. 고기 물 올릴게. 늘 김장이 끝나면 같이 수육을 해서 먹었는데 어쩐지 이번엔 다들 고기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힘들어서 얼른 하고 집에 갈래. 나도 갈게. 왜 그래? 고기 싸먹고 가지.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동안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도착했죠. 죄송해요. 늦었죠. 시후 엄마는? 애가 열이 나니까 제가 집에다 내려주고 왔어요. 시후는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파? 아니요, 뭐 감기래요. 다 끝났어요? 그래. 거의 다 했어. 아, 잠시만요. 그러더니 김치통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차에 다녀오는지 한참 걸려서 총 8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 다들 서 씨와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번거로워서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려고요. 서 씨의 표정이 보이지도 않는지 아들은 눈치 없이 웃으며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양념이 버무려져 한쪽에 쌓여있는 김치를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4-5통만 가져간다며?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니? 김장을 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이 챙겨가려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 씨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먹더라고요. 4통만 가져가. 부족하면 우리 집에서 가져다가 먹고. 에이, 그럴 거면 그냥 여기서 가져가는 게 낫죠. 아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도 우스운 듯 했습니다. 가져가라 그래. 우리가 좀 덜 가져갈게. 그래, 그렇게 해. 보다 못한 친구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자 아들이 좋다고 담았죠. 저는 그럼 애가 아파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들은 챙길 것 다 챙기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정리라도 해야지. 아, 시우 때문에. 그래, 애가 아프다는데. 조심히 가. 그래? 아들이 떠난 자리가 찬바람이라도 쌩하니 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애들이 가져간 만큼 내가 덜 챙길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료값은 내가 낼게. 미안해서. 어쩐지 가족 김장의 친구들을 부려먹는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됐어. 그렇다고 무슨 돈을 다 내. 우리도 김치 가져가는데. 일을 좀 더 하긴 했지만. 그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냥 각자 하는 게 낫겠다. 그건 그래. 나도 따로 할게. 사실 나도 김장에서 시동생네도 나눠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다 같이 더해서 나눠주자고도 안 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애들 이 김치 좋아해서 반씩 나눠줘. 좀 더 해달라는 거 민폐라고 안 했는데 좀 그렇긴 하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씨는 차마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했습니다. 서 씨도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먹을 것과 서 씨가 먹을 것만 하면 패기치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 말이죠. 아들네는 준다던 1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 내년부터는 김장도 따로 하기로 했어. 사정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왜 자꾸 김치 때문에 그러세요? 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얘기도 꺼내셨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을게요. 아들의 말에 서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씨도 손주가 아프다는데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며느리가 자신이 담근 김치를 좋아해서 가져가는 것이니 말이죠. 어차피 내년부턴 혼자 하기로 했으니까 오지 말어. 내가 해서 싸줄게.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좀 더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해에는 따로 김장을 한다고 하니 아들은 자기도 와서 거들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땐 서 씨도 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바닥을 짚은 손목에 금이 가버렸죠. 그래서 한참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고 깁스를 푼 뒤로도 칼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김장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 손목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올해만 김치 사다 먹어야겠다. 사돈 내도 김치 사 먹는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어디가 맛있나 좀 여쭤봐. 아, 그래요? 사 먹는 김치는 너무 맛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김장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할래? 서 씨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어쩔 수 없죠. 올해는 저희도 사 먹을게요. 아들이 알려준 곳에서 사 먹어도 봤지만 역시나 직접 담근 김치보다는 맛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편하긴 무척 편했죠. 맛있는 곳만 있으면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김장이 힘들지만 늘 즐거운 일이었던 서 씨도 이제는 김장이 노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엄마, 오늘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손자를 봐주곤 했는데 하필 아들이 연락한 날에 약속이 있었죠. 오전엔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나가봐야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오전만이라도 잠깐 와서 봐주는 건요? 오후엔 장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출발할게. 서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장모님 도착하면 바로 가시면 돼요. 알았어. 서 씨가 도착하자 아들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전 동안 손주를 봐주고 있으려니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사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서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차라도 같이 한잔 하시지. 아직 약속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라 서 씨도 사돈의 말에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왜 김장을 안 하셨어요? 어째서 사돈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아, 제가 손목을 다쳐서요. 아유, 사돈 김치가 맛있는데. 아, 드셔보셨구나.
아들네라도 왔다가 맛을 봤구나 싶었습니다. 아, 우리 딸이 매년 가져다 줘서 먹다가 지난번에는 아예 4통 얻어다 달라고 그래서 무지 잘 먹었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감사하단 소리를 못했네요. 어쨌거나 다 먹어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어쩐지 둘이서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을 때는 이런저런 요리를 해서 많이 먹는다더니 그 절반은 사돈네로 간 듯했습니다. 늘 찔끔찔끔 받다가 4통이나 받으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다음에 김장하실 때 저희 거도 좀 따로 해주세요. 그래도 부족해서요. 물론 돈은 드릴게요.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셔요. 아쉽다. 그럼 4통 정도는 내년에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네에게 김치가 간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에 뭐라고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몸이 힘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면 사돈네 김치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먹을 것만이라도 조금 해주시지. 사례는 할 거니까요. 아니요. 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했죠.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나온 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들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장모님이 오셔서 드시고는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래서 그렇게 매번 나눠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고 했던 거구나. 왜 말을 안 했어?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거나 장모님이 드시는 거나 상관없잖아요. 김장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니.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너는 그렇게 김치 가져가 놓고는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나 있어? 어차피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시기 전에도 김장은 매년 했던 거잖아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너희 먹으라고 내 돈 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너는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 별것도 아닌 것이 하기 싫어서 갖은 핑계를 대며 오지 않은 아들 며느리가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괘씸하고 섭섭했죠. 그놈의 김장. 그놈의 김장. 그놈의 김장으로 담근 김치를 김치통을 8개나 가져와서 담아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놈의 김장. 이제는 하지 말자. 그냥 그깟 김치 사 먹고 말자. 뭐하러 고생해서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한테만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치 같은 거 절대 담그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또다시 김장을 할 때가 다가오자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 씨는 직접 담근 김치가 맛있었습니다. 사 먹는 건 어디 것이든 손이 잘 가지 않았죠. 사돈까지 서 씨의 김치 타령을 할 정도로 맛있는 김치를 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사 먹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냥 혼자 먹을 것만 하면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혼자서 배추 몇 포기만 사다가 혼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말처럼 별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김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장할 때 됐잖아요. 너희는 김장 소리가 나오니? 정말 안 하실 거예요? 나 먹을 만큼만 했다. 지난번에 정석 씨가 드린 말씀은 죄송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김치 드린 것도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정석이도 김치 사 먹는 게 좋다더라.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후회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꼭 참석할게요. 참석 안 하면 가져가지도 않을게요. 고작 김치 때문에 저희랑 안 보고 사실 건 아니죠? 어쩜 매년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한 통 주마. 가져가. 정말요? 잘 먹을게요. 서 씨는 다음 날 찾아온 아들에게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이거예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가벼운데요. 그리고 열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금 김장한 김치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난번에 산 김치인데? 중국산 같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사뒀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한참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김치였습니다. 아들은 서 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너희는 장난하니 지금? 내가 김장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야? 아니, 돈도 드린다니까요. 그 돈 있으면 알아서 사 먹어. 얌체 같은 것들아. 서 씨도 더 이상 아들네에게 호구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돈돈거리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진작에 김치를 알아서 사서 먹으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는 건 너희들이지. 앞으로도 이렇게 나 먹을 것만 조금씩 해서 먹을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 그 김치 안 가져갈 거면 내다 버리던지 해. 아들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까지 김장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주제에 또 김치 얻으러 여기까지 찾아온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서 씨도 김장 김치를 사려고 해도 맛이 있을지도 모르고 비싸기만 엄청 비쌌습니다. 그걸 아들네도 모를 리 없었죠. 아들 며느리 주변에 김장에다 주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모양이었는데 김장김치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고서는 결과물만 훔쳐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편했습니다. 할 만큼만 해서 먹고 부족하면 두세 포기 더 담가서 먹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은근슬에 물었지만 서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와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이제는 서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김치 담그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아들의 말처럼 그깟 김치 그냥 담가서 아들네 나눠주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사람도 안 줄 권리가 있었죠. 몇 번 물어도 싫다고 하자 아들도 나중에는 김치의 김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 먹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어쩌고 했으니 그 돈 주고 맛있는 김치를 사 먹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희생과 노력을 무시했으니 서 씨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